당신들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뭐라고? 아이? 준호 씨 아이였어. 병원비조차 못 내고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8년 전 잊힌 여자와 잊힌 아이의 비극이 드러나는 순간 8년 전 한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를, 뱃속의 아이를, 그리고 삶의 희망까지.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 한 푼의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 비극의 진실을 숨겨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폭로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그 울부짖음은 억눌린 8년의 원한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후회하는 선택이 있으신가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회와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관한 따뜻하지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던 여인, 그리고 형의 그늘에 가려진 아지. 이제 그들은 함께 걷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성남의 하늘은 아직 어둠을 걷어내지 못한 채 희뿌연 기운만 품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이불을 걷어차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은 이미 오래전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잠자리는 그저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오정희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허리는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싱크대 옆 선반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손수 제본한 그 장부에는 빌딩 세입자들의 월세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은 그녀의 삶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오정희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는 작은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장독대를 고집하는 사람은 이제 드물었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평생 된장 담그는 일을 해온 그녀에게 장독대는 삶의 리듬이자 위안이었죠.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정희는 나무 주걱으로 표면을 살피며 중얼거렸어요. 오래된 장은 좀 짜네. 소금을 줄일 걸 그랬나?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장을 저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한 동작이었죠. 장독대 옆엔 고추장 항아리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마다 담근 장이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당신 손맛이 최고야. 이 맛이면 100년은 먹고 살겠어. 하지만 남편은 10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7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장남 준호마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정희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장독대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장독대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은혼식 사진,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준호의 영정 사진. 오정희는 준호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오늘도 잘 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나이였죠. 성실하고 묵묵했던 아들이었어요. 빌딩 관리도 시골 상가 운영도 모두 그가 도맡아 했었습니다. 오정희는 준호가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차남 재우는 달랐습니다. 준호와는 정반대였죠. 재우는 어릴 때부터 허영심이 강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 바빴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재우는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 명목으로 날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오정희는 재훈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마저 없는 지금 재훈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죠. 오정희는 소파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월세 정산하는 날이었어요. 성남에 있는 7층짜리 빌딩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미용실, 3층부터 7층까지는 소규모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죠.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그 돈으로 오정희는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빌딩 관리가 점점 버거웠어요. 세입자들의 불만도 늘어났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정희는 준호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꼼꼼했으니까요.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오정희는 장부를 덮으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을 바라봤어요. 아까 정리하다 본 상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준호의 유품 상자였죠. 오정희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열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선반에 놓인 상자를 내려 무릎 위에 올렸죠. 뚜껑을 열자 낡은 시계, 수첩, 그리고 작은 향수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수병은 유난히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아껴 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오정희는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라일락 향이 퍼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쯤 됐을까요? 긴 생머리에 수줍은 눈빛을 가진 여자였죠.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늘 라일락 향을 풍겼던 건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오정희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집안도 변변치 않았고 학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집안을 일으킬 만한 그릇이 안 보였습니다. 오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죠. 우리 집안은 내가 감당할 곳이 아니야. 그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죠. 그리고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후로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준호는 결국 오정희가 정해준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무탈한 결혼 생활이었죠. 오정희는 향수병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낼 순 없었어요. 단지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뿐이었죠. 오정희는 상자를 다시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사진 속 준호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정희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세입자 점검, 관리비 정산, 시골 상가 전화 확인.
그녀의 일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라일락 향이 맴돌고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정희는 장부에 오늘 날짜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정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장독대를 들여다보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라일락 향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유품 상자를 연 뒤로 그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죠.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준호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잊고 살고 있을까? 그날 오후 오정희는 빌딩 1층 편의점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정희는 그에게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건물 관리 잘할게요. 아이고, 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 건물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걸요. 오정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오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차남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40대 중반이었지만 옷차림만큼은 젊은 사업가처럼 꾸미고 다녔어요. 오늘도 검은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하지만 오정희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재훈의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재훈이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은 짙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오정희는 여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윤설아라고 합니다. 재훈 씨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설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재훈이가 사업을 또 한다고 했나 보군요. 오정희의 목소리엔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업을 벌였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오정희에게 손을 벌렸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줬죠.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재훈의 허황된 꿈에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은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눈치챘는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설아 씨가 기획한 건데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무슨 사업인데?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설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 빌딩을 호텔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오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빌딩을 호텔로 바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 빌딩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것이었어요.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월세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로 바꾼다니 오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호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일단 옥상으로 가보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훈이 오정희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오정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하세요. 나는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설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한 번만 보시죠. 손해보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보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서자 성남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서울 방향의 빌딩들도 보였죠.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오정희는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태블릿을 꺼내 오정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빌딩 리모델링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외관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내부를 호텔 객실로 개조하는 계획이었죠. 어머니, 보세요. 이 건물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역에서 가깝고 주변의 상권도 발달했죠. 호텔로 바꾸면 월세가 3배는 뛸 겁니다. 설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오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쩌려고요? 다들 오래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호텔로 바꾸면 훨씬 많은 수익이 생길 거예요. 설아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정희는 설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낯익은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재훈아,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투자했어?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설아 씨가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곧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어머니, 이 건물 소유주는 어머니시잖아요. 리모델링 승인만 해주시면 돼요. 오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바꿀 생각 없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건데 함부로 바꿀 순 없어.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정희는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설아의 눈빛, 그 수줍으면서도 단호한 눈빛. 15년 전 준호가 데려왔던 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당신 혹시... 오정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 씨 알았어요. 오래전에요. 오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설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난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호텔로 바꾸면 월세가 3배는 뜁니다. 어머니, 꼭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오정희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불길한 예감이었죠. 옥상에서 내려온 뒤 오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5년 전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설아가 준호를 알았다고 말했을 때 오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설아는 바로 그 여자였어요. 오정희는 베란다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설아는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재훈과 함께요. 호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정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재훈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 재훈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설아가 과거를 숨기고 있다면 재훈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날 오후 오정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빌딩 관리비 정산 때문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넸는데 직원이 잠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최근에 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대출이요? 아니요, 없는데요. 오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장님 명의로 보증 서류가 등록되어 있어요. 한 달 전쯤이요. 오정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증을 섰다고요? 네, 전자서명으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엔 오정희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5억 원이었죠. 오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전자서명은 사장님의 공인인증서로 완료되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니. 재훈이었습니다. 분명 재훈이 한 짓이었어요. 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재훈이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훈아, 당장 은행으로 와. 지금 당장. 오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해.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정희는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 재훈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재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오정희는 재훈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재훈아.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재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5억 원 보증을 섰는데 진정을 하라고? 어머니,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사업 자금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 갚을 거예요. 재훈의 말에 오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형식적이라니. 5억 원이 형식적이라고요. 오정희는 재훈의 멱살을 붙잡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당장 이 서류 취소해.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엄청나요. 위약금은 내가 내. 내 재산에 손대지 마. 오정희가 소리치자 은행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재훈은 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은행 앞 벤치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번 사업은 진짜예요. 설아 씨가 투자자들을 다 모았어요. 몇 달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와요. 설아가 다 꾸민 거 아니야?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설아 씨는 진짜 사업가예요. 제대로 된 기획안도 있고요. 재훈아, 설아가 누군지 알아? 그 여자는 내 형이 사귀던 사람이야.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15년 전에 형이 데려왔던 여자야. 내가 반대해서 헤어졌지.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내 옆에 붙어 있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재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재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재훈아, 정신 차려. 설아는 복수하려고 온 거야.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온 거라고.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설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도 설아 씨랑 1년 넘게 같이 일했어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사업도 진심이고 저한테도 진심이에요. 오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설아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오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내 말 잘 듣고 있어. 설아가 복수하려는 거든 사업을 진짜 하려는 거든 난 상관없어.
하지만 내 재산에 손 떼는 건 절대 안 돼. 이 보증 서류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내 말 들었지? 일주일 안에 취소 안 하면 난 널 고소할 거야. 오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훈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훔쳐 보증을 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철없어도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정희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내 동생이 이 지경이 됐어.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오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아가 복수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설아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설아를 막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오정희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장독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왔을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재훈은 보증 서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희는 매일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재훈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오정희는 답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재훈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재훈은 오정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상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가 관리인이었어요. 사장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둘러보고 갔어요. 무슨 사람들이요? 부동산 중개인 같았어요. 건물 평수 재고 사진도 찍고 갔어요. 혹시 건물 파실 거예요? 오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팔 생각 없어요. 누가 허락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장님 아들 친구라고 했어요. 오정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상가는 작은 시골 마을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식당, 3층은 부동산 사무소가 들어와 있었죠. 남편이 고향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오정희에겐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오정희는 상가 관리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아가 다녀갔다는 것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했습니다. 오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설아는 이제 시골 상가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급히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재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오정희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훈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오정희가 부르자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오정희는 재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설아가 시골 상가까지 손을 뻗쳤어. 이제 그만해. 재훈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사업 자금이 막혔어요.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설아 씨가 추가 담보를 요구했어요. 시골 상가를 담보로 잡아야 한대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오정희는 재훈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재훈아. 설아는 널 이용하고 있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온 거라고.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왜 설아 씨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형이 죽은 건 설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뭐? 오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어요. 설아 씨가 다 얘기했어요. 형이랑 사귀었던 것도, 어머니가 반대했던 것도, 그리고 아기 얘기도요. 오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라니, 무슨 아기 말인가요? 재우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의 아기요. 설아 씨가 임신했었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해서 헤어졌고 설아 씨는 혼자 아기를 낳았대요. 근데 아기가 병으로 죽었어요. 생후 석 달 만에요. 오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가 있었다니. 준호의 아기가 있었다니. 그런데 그 아기가 죽었다고요. 오정희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설아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설아 씨를 쫓아내지만 않았다면 아기는 안 죽었을 거예요. 재훈의 말에 오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전 자신이 설아를 쫓아냈을 때 설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걸까요? 그리고 혼자 아기를 낳고 결국 아기를 잃었다는 건가요? 오정희는 비틀거리며 재훈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한테 손주를 빼앗은 거야? 내가 그 아기를 죽인 거야? 오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자신이 설아를 받아들였다면 아기는 살아 있었을까요? 준호는 행복했을까요? 오정희는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정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시장 골목을 걷다가 오정희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여사 빌딩 판다던데? 진짜요? 그 큰 빌딩을? 시골 상가도 판다더라고요. 아들이 사업 말아먹어서 급하게 파는 거래요. 오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오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설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설아의 연락처를 받았죠. 그리고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아 씨 만나고 싶어요. 설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다음 날 오정희는 설아가 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설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설아 앞에 앉았어요. 아기 얘기 사실이에요? 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쫓아내지만 않았다면 준호 씨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도 행복했을 거예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어요. 어머니,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들이 내 아이를 죽였어. 이제 당신 가문이 내 아이처럼 무너질 차례예요. 설아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오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설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설아는 복수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설아의 복수 선언 이후 오정희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빌딩 1층 편의점 주인이 오정희를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요. 오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여기서 장사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건물 재개발 소문이 돌아서요. 나중에 쫓겨날 바엔 미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개발 소문이라니 설아가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2층 미용실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층 사무실 세입자도 연락을 해왔어요. 모두 같은 얘기였습니다. 건물이 재개발된다는 소문 때문에 나가겠다는 것이었죠. 오정희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재개발 같은 거 없어요. 소문일 뿐이에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한 달 안에 5곳의 세입자가 빠져나갔어요. 빌딩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수입도 급격히 줄었죠. 오정희는 밤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회수 통보였어요. 재훈이 보증선 5억 원을 갚지 못하면 빌딩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은행 담당자에게 간청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발이요.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정희는 전화를 끊고 재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정희는 재훈의 집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재훈은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오정희는 허탈했습니다. 재훈마저 도망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오정희 혼자뿐이었어요. 오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정희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준호가 죽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정희는 설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아 씨 만나요. 제발이요. 설아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번엔 빌딩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정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설아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요, 설아 씨.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복수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빌딩도 망가뜨렸고 내 재산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설아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다 빼앗았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오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설아 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당신을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설아는 오정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로 뭐가 해결돼요? 내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준호 씨도 죽었고요. 나도 알아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라고요. 오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설아는 오정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당신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우리 집안은 내가 감당할 곳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난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돈도 없고 지원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정희는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봤어요.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팠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실도 못 갔어요. 결국 아기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생후 석 달이었어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한테 연락했어요. 아기가 죽었다고요.
근데 준호 씨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준호 씨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준호는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설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난간을 잡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당신이 날 쫓아낸 것처럼 이제 당신도 모든 걸 잃어야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죽이긴요. 그냥 살면서 고통받게 할 거예요. 매일 내가 느꼈던 고통을 느끼면서 살게 할 거예요. 설아는 옥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상가 서류도 이미 넘어왔어요. 재훈 씨가 어머니 비밀번호로 계약했더라고요. 이제 어머니한테 남은 건 이 빈 빌딩 뿐이에요. 오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이 시골 상가까지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죠. 오정희는 옥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사진 앞에서 밤새 울었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오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새벽이 되자 오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설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아기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오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산후조리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일이지만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정희는 며칠 동안 산후조리원을 찾아다녔습니다. 15년 전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많은 조리원이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곳들도 오래된 기록은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화를 돌리고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산후조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정희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조리원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오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오정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설아 씨에 대해 물어보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15년 전에 여기서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정희도 따라 앉았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그 아가씨 정말 안쓰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혼자 왔어요. 보호자도 없이요. 출산할 때도 혼자였고 퇴원할 때도 혼자였죠. 아기 아빠는 오지도 않았어요. 오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정말 혼자였던 것입니다. 간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출산비도 제대로 못 냈어요. 할부로 내겠다고 했죠. 원장님이 불쌍해서 받아줬어요. 근데 아기가 약했어요. 미숙아는 아니었는데 계속 열이 나고 보챘어요. 그래서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돈이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가겠다고요. 그렇게 퇴원했는데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석 달쯤 뒤에 그 아가씨가 다시 왔어요. 울면서요. 아기가 죽었다고요. 병원에 못 데려가서 죽었다고요.
오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간호사는 오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기 아빠한테 연락했다는데 믿지 않았대요. 거짓말한다고 했대요. 오정희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요? 잠깐만요. 간호사는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요. 준우였어요. 이준우. 오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우. 준호의 준자를 쓴 이름이었어요. 설아는 준호를 그리워하며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오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설아를 받아들였다면 그 아기는 안 죽었을 거예요. 간호사는 조용히 오정희를 위로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오정희는 조리원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정희는 허름한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앉아 있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죠. 떡볶이를 시켰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오정희가 고개를 들자 설아였습니다. 설아도 오정희를 보고 멈칫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아가 먼저 다가와 오정희 앞에 앉았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산후조리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기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준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오정희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씨, 늦었지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설아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오정희는 놓지 않았어요. 설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몰라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알아요. 오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분식집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설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준우는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에요. 그리고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우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준우도 원했을 거예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설아 씨, 제발.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오정희의 간청에 설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설아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왔어요. 어머니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알아요. 근데 재훈 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재훈 씨도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그늘에 가려져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우는 걸 보니까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정희는 설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설아 씨, 나한테 벌을 주세요. 뭐든지 받을게요. 하지만 준우만큼은 기억하게 해주세요. 준우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준우의 아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설아는 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준우 이름으로 뭔가 해봐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속죄일 거예요. 오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설아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정이는 설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일주일 뒤 오정이는 재훈을 찾아냈습니다. 재훈은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 숨어 있었어요. 오정이가 문을 두드리자 재훈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들어가자. 오정이는 재훈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오정이는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저는 말하지 마.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설아한테도 들었어.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정이는 한숨을 쉬며 재훈 옆에 앉았어요. 재훈아,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오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처럼 못해요. 형은 뭐든 잘했잖아요.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알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미안해. 오정이는 재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훈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는 형이 부러웠어요. 어머니가 형만 믿고 형만 자랑스러워 하니까요. 재훈아, 엄마는 너도 사랑해. 너도 소중한 내 아들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정이는 재훈을 꼭 안아줬어요. 그동안 재훈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만 챙기느라 재훈을 외면했던 순간들이요. 한참 뒤 오정이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저 때문에 빌딩도 잃고 상가도 잃었잖아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방법이 있어. 설아를 만나야 해. 재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정이는 계속 말했어요. 설아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이야. 설아 씨가 들어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날 오정이는 설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훈과 함께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장소는 빌딩 옥상이었어요. 오정이와 재훈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설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침묵이 흘렀어요. 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씨, 오늘은 재훈이도 데려왔어요. 재훈이도 할 말이 있대요. 재훈은 설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훈 씨, 뭐 하는 거예요? 설아 씨,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어요. 제가 욕심 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재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재훈 씨, 일어나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지만 재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아 씨, 저는 설아 씨를 이용했어요. 설아 씨가 사업 잘한다고 해서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설아 씨는 복수하려고 온 거였잖아요. 그래요. 복수하려고 왔어요. 설아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설아 씨, 저는 설아 씨 마음을 이해해요. 형이 설아 씨한테 그랬다는 거 들었어요.
형의 아기가 죽었다는 것도요.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어요. 설아 씨, 제가 형 대신 사과할게요. 형이 설아 씨를 믿지 않았던 것, 형이 설아 씨를 지키지 못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오정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설아 씨,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오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이었어요. 설아는 일기장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준호 일기예요.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오정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정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설아를 쫓아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설아가 울면서 나갔다. 나는 비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아와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정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설아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다. 문자도 답이 없다. 설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데려올게.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직접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에 대한 그리움, 아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짐들이요. 설아가 연락이 없다. 석 달째다. 혹시 아기를 낳았을까? 걱정된다. 내일 당장 찾아가야겠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설아를 찾아가기 전에 죽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어요. 준호 씨, 왜 못 왔어요? 왜 날 찾지 못했어요? 오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 씨, 준호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기도 사랑했고요. 단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설아는 난간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오정희가 설아 옆에 섰어요. 설아 씨, 준호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어요. 준호도 원했을 거예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재훈도 일어나 두 사람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은 옥상에서 성남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설아 씨, 빌딩은 이미 망가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떻게요? 빌딩을 세입자들과 함께 운영해요. 호텔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요. 준우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설아는 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오정희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준호와 준우를 기억하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오정희는 베란다에서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장은 작년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다시 일어섰어.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있어. 거실에는 준호의 사진 옆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걸려 있었습니다. 설아가 건네준 준호의 사진이었어요. 생후 한 달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준호를 닮았어요. 오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기억할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정희가 문을 열자 설아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그래요?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설아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준우 장학금 서류 다 완료됐어요. 다음 주부터 신청 받을 수 있어요. 오정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장학재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어요. 오정희가 남은 재산을 모두 출연했고 설아도 자신의 저축을 보탰습니다. 고마워요, 설아 씨. 함께 해줘서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설아 씨, 준호가 당신을 선택한 게 맞았어요. 내가 그걸 몰라봤던 거죠.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빌딩 이야기, 세입자들 이야기, 재혼 이야기를 나눴어요. 빌딩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정희와 설아가 세입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어요. 재개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세입자들과 함께 빌딩을 가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돌아왔습니다. 1층 편의점 주인도, 2층 미용실 사장도, 3층 사무실 세입자들도요. 그들은 오정희와 설아의 진심을 믿었어요. 빌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7층에는 작은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준우 공부방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설아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오정희도 가끔 들러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빌딩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오정희는 재훈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재훈아, 어디 갔다 와? 어머니, 저 요즘 새벽 공사장에서 일해요. 오정희는 놀랐습니다. 재훈이 육체 노동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재훈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요. 제대로 일하는 기분이에요. 고생하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저지른 일 책임지는 거예요. 재훈은 봉투 하나를 꺼내 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얼마 안 되지만 받으세요. 제가 번 돈이에요. 오정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재훈이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오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재훈아.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빚 다 갚을게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정희는 재훈을 꼭 안아줬어요. 재훈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정희, 설아, 재훈 세 사람은 빌딩 옥상에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정희가 준비해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이었죠. 세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공부방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한 아이는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준우도 기뻐할 거예요. 오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있겠지. 준우랑 함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어요. 오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준호와 준우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정말 미워했어요. 복수만 생각했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도 용서받았어요.
오정희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씨, 이제 우리 서로의 상처를 함께 지고 가요. 혼자는 무겁지만 함께면 괜찮을 거예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오정희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길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오정희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오 여사님, 요즘 잘 지내시죠? 빌딩 잘 되고 있다면서요? 축하해요. 오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소문이 나쁘게 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정희가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것, 빌딩을 세입자들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요. 오정희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서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준우야, 준우야. 할머니가 잘 살고 있어. 설아도 잘 있고 재훈이도 열심히 살고 있어. 사진 속 준호와 준우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오정희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괜찮아. 우리 다 괜찮아. 오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어요. 오정희, 설아, 재훈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준우를 기억하며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함께 짊어진 상처는 혼자 안고 가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